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제정세 재미나게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해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죠. 사업 파트너로 우리 기업 한화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지형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전함을 핵심으로 한 황금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4만 톤의 트럼프급 전함은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보다 3, 4배 크고 함포뿐 아니라 차세대 미사일, 핵무기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These are bigger, but they will have 100 times they'll be 100 times the force, the power, an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ese ships. 해군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해 바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미 중국이 보유한 함정 숫자는 미국을 앞질렀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주목되는 건 한국의 역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동성을 갖춘 소형 호위함, 프리기탐 새 모델을 개발하겠다면서 한화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쇠퇴한 상황에서 빠른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에 손을 내민 걸로 풀이됩니다.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건조를 시작으로 조선업 부활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전함 건조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트럼프급 전함이 현대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본인 이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급 황금 함대. 자, 이게 기존 함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설명대로 하면은 예. 일단 최신 무기로 장착하고 예. 크기도 크고 또 배도 이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 배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배를 군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 하는데 저 통계 숫자를 내놓고 지금 좀 엄살 피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미국 의회 보고서에 보면 조금 2030년 정도 되면은 미국의 군함 숫자가 중국 군함의 한 69%, 70% 수준에 못 미친다. 그 예. 군함 숫자가 적다는데 사실 해군력을 잴 때 군함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하거든요. 예. 물론 수상함, 잠수함 이렇게 쭉 뭐 나누어서 하는데 전체 배수량 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군함을 보면 사실 10,000톤급 이상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항공모함 또 미국은 11척이나 있고 중국은 3척이고 그렇죠. 잠수함 또 큰 잠수함을 기준으로 보면 뭐 15대 6 정도로 앞서 있는데 미국이 이런 트럼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또 뭐 심지어 뭐 다음 몇십 년을 내다보면서 미국의 그 제해권 바다를 지배하는 힘을 압도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해군을 만들겠다 이런 예. 의지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예. 지금 들으면 미국이 중국 해군을 많이 밀린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좀 엄살이 많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황금 함대에 배수량이 3만에서 4만 톤급 정도로 엄청 크고요. 한 척당. 한 척당. 보통 이제 우리가 항공모함을 빼고는 큰 배를 한 10,000톤 기준으로 보거든요. 3배에서 4배 정도 큰 거네요. 그렇죠. 배수량.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핵무기까지 탑재를 하고 계획은 지금 당장 전함 2척을 시작해서 25척까지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황금 편대를 만들겠다. 지금 이제 그걸로 치면은 항공모함이 이제 1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예. 1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작은 항공모함 8만 톤이니까 예. 그 항공모함 배가 저 전투기가 몇 대 정도 탑재하냐면은 70대에서 80대 탑재예요. 10만 구축함인데 톤급. 예. 지금 4만 톤급 구축함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거죠. 4배의 크기가 배수량을 기준.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이 제해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국가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하나와 협력하겠다, 프리기타 예. 만들겠다는 부분. 예. 혹시 양무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양모호, 양무호. 양무호 아니요. 예. 저는 이 그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희열 같은 걸 느꼈는데요. 예. 양무호 스토리를 보면은 대한제국이 처음으로 동력선을 그 당시 국가에서 국방예산 30%, 예. 대한제국의 국가예산 10%를 들여서 산 동력선이 양무호예요. 예. 그게 1903년이거든요. 1903년. 예. 그 배에 보면 1912년 4월 15일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외세가 타이타닉이 침몰한 아, 죄송합니다. 3천 명의 승객을 지닌 타이타닉이 예. 그때 북한에 김일성이 또 태어난 날이가 예. 한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타이타닉 같은 배를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대한민국이 2012년에 영국에다가 배를 군함을 수출했어요. 군수 지원함을. 예. 제가 차관하기 직전에 인도 이럴 때. 아. 근데 지금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특정 기업과 군함을 건조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같았으면 좀 난리 났겠죠. 예. 특정 기업을 대통령이 언급해서 뭘 하겠다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아무튼 저는 뭐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과 협력해서 미국이 골든 함대를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정말 그 뉴스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들뜨게 할 만한 뉴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려고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거는 지금 이게 큰 규모의 3만 톤, 4만 톤급 거대 전함이 아니라 소형 호위함이죠.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렇죠. 예. 프리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프리기트하면 호위함이니까 톤수로 치면 조금 구축함보다 작은 예. 그런 배에 해당되는데 하나 전단이니까 예. 여러 종류의 배를 만들어서 아. 전단을 짜니까 그 안에 하나의 그 기능을 하는 호위함 기능을 하는 함정이죠. 예. 그래서 큰 이- 함대를 주변에서 호위하는 그렇죠. 호위함을 그렇죠. 하나랑 만들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예. 아무튼 지금 저 50억 달러를 들여서 하나가 투자했던 사실은 하나의 고문을 한 분이 일기 트럼프 때 그 인수위 고문을 했던 퓨일러였어요. 예. 헬티지 재단에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또 하나와 트럼프 정부 간의 여러 가지 미군 군함 제조와 관련해서 협력을 전 세계에 알려서 하나 기업은 좀 많이 흥분될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10만 톤이고 트럼프의 황금 연대 구축함이 3만에서 4만 톤급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함대 이렇게 큰 황금 함대가 현대전에 맞지 않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제 만들 때 일본 장성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항공모함은 만드는 것이 중요시 아니라 그것을 보호할 수 선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예. 배가 클수록 공격에 취약한 거죠. 예. 권투 선수가 얼굴이 크면은 조금 펀치를 많이 맞는 많이 것처럼 맞겠죠. 예. 그 3만 4만 톤 항공모함 수준의 크기를 하면은 그것을 이지스 방어 체계처럼 방어 체계가 방어 선단이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많은 군사력을 4만 톤급에 한꺼번에 탑재해 놓으면 그게 만약에 침몰되면은 군사력을 일시에 잃는 거거든요. 예. 계란을 한 바구니 담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큰 것이 좋은 큰 게 것이 또 아니다. 하나의 아. 취약점이 등장하고 또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뭐가 등장했습니까? 드론이 등장했습니까? 예. 드론을 등장한 것을 보고 이제 탱크 시대 같다 이러거든요. 탱크 시대가 예. 탱크라든지 이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전략가들 내놓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큰 배는 오히려 공격을 받을 데 취약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황금 함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제1 목적이 중국 견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미 국방부가 2025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 보통 국방부의 보고서는 약간 그러니까 자국의 군사력은 좀 작게 타국의 군사력은 좀 크게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까? 모든 국가가 이제 자기 군사력을 건설할 때 기준이
위협을 평가해서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만들거든요. 예. 그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협을 크게 만들면은 국방비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 위협을 크게 하고 예. 자기가 이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군사력을 조금 저평가 낮게 해야 또 국방비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군사 이론적으로 두 가지 군사력 과시와 관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보고형이 있고 보고형. 보고 보고 물고기 말씀하시는 물고기 거죠? 보고가 예, 배가 보고가 있고 예. 또 우리가 말하는 빙산형이 있어요. 빙산형. 예. 빙산형은 군사력을 한 10%만 보여주고 90% 감춰놓는 거예요. 우리 아. 힘이 없어. 예. 힘이 없어. 이렇게 대부분의 보고형과 군사들이 빙산형. 그 빙산형으로 국방 예산을 tab니다. 우리는 부족해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만들기 위해서 뭐 전력 지수라든지 군사력이 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 걸 이제 보통 빙산형으로 자국 군사력을 내놓습니다. 작다 실제보다 좀 축소하는 거죠. 축소하는 거죠. 예. 실제보다 크게 이렇게 보이려는 형이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 대체가지고 우리 힘이 세 이것을 보여주려고 보고 고기가 작은데 길이는 작은데 큰 고기 앞에 나타나면 배를 빵빵하게 해서 좀 크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큰 고기를 물고 쫓아내는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나라가 50년대 대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군사력을 중국의 설명할 위협 때 때문인군요. 중국 예.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이 너가 군사 공개도 막을 수 있어. 이것을 보고형 예. 군사 전략을 예. 썼는데 50년대 대만의 군사 정책을 우리 보고형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자꾸 내세우는 것도 보면은 좀 보고형이 많아요. 아. 이번 내세우는 북한이 막 군사 태세 장비가 막 싸우고 이랬는데 사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소련에 지원된 장비들 성능이 그렇게 높게 평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보고형과 빙산형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새로운 국방 정책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협을 좀 크게 보이게 하고 예. 자기가 처한 어떤 좀 군사 태세가 조금 약하다 보이는데 사실은 군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대규모 상륙 작전이나 군사 작전 할 때 그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선박 상선의 숫자가 중요해요. 아.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모두 군함이 아니에요. 예. 지원한 함정은 거의 상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체 함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함정 숫자에서 굉장히 미국이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중국에 비해서. 그러나 군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좀 엄살이 많이 섞여 있다.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 봤어요. 아직은 미국이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예. 또 만 톤 이상의 그 수상 공격함이라든지 또 이런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을 중국을 앞다고 이제 그 객관적 3자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예. 아직도 중국 해군력은 미국 해군력에 25년 뒤처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했군요. 지금 푸틴이 예. 조금 미국 의회 보고서 CRS를 하는데 CRS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기를 좀 국민들에 알리고 위기를 예. 동맹국가에 알리고 또 그쪽 동맹국가에게 계속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주장에 논거도 마련하고 해서 약간 엄살 섞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빙산형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자,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위성락 실장이 미국 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한미가 내년 초부터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위해 별도 협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오커스 협정과 같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먼저 오커스 협정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오커스가 이제 A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야기하고요. 예. 그 영국의 풀네임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더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그 예. UK라 그러죠. 그 US 그 오스트레일리아 A, 영국을 UK, 미국을 US 그 예. 오커스인데 21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이 협력한 안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예. 오커스라고 합니다. 예. 오커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도록 핵 추진 잠수함을 예, 핵 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영국과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고 생각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개발해서 건조해서 호주와 영국에 또 갖도록 한다 이런 협정이 있는데 그때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 미 원자력법 91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그 기술을 양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조항을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성락 실장이 가서 예. 오커스의 전례, 오커스가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준 어떤 그런 핵 추진 잠수함, 핵열 예.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코스 전략을 들이밀면서 우리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네. 우리한테도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을 아무튼 건조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아주 디테일이 좀 중요합니다. 예, 핵 연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면은 예, 우리의 어떤 핵 잠재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우리 자주국방의 어떤 그런 접근도 굉장히 높은 속도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30년 중반 이후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갖게 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 전략에 우리한테 어떤 임무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보면은 예, 서로가 침략 받았을 때 또 전쟁을 수행할 때 도와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국내법적 절차, 미국도 국내법적 절차가 있고 우리도 예. 국내법적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기대를 당연히 하겠죠. 이 핵추진 잠수함의 특징이 두 가지죠. 예, 잠수함은 은밀 기동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 탐지되지 않고 기동하는 부분하고 장시간 물 속에서 장거리 또 기동할 잠항 능력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투사 능력, 멀리 가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가인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또 위기 시에 도움받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한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위험할 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처럼 기대감 때문에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협조하고 도와주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트럼프가 이번에 그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을 또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도와주기를 한 것은 미국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예. 미국은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그 부분에서 가장 예민한 국가들이 누구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인가요? 중국이겠죠. 중국. 중국이 지금 비판하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인내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예. 핵추진 잠수함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예.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8,700톤급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 현장을 지도하면서 우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워딩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본인들은 막 과시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북측은 왜냐하니까 북한의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 국제법적으로. 예. 북한이 핵을 안 갖겠다는 NPT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미국과 유엔이 너 왜 가입해놓고 가입자의 의무를 안 지켰냐도 비판하는 거고 예. 우리가 지금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건 조금 물타기 같아요. 외교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우리 핵 가지는 거 자꾸 비판하고 제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재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남측도 자기들 표현은 그렇게 하겠죠. 대한민국도 핵무기 가지려고 한다. 이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호재로 쓰는 거죠. 예. 그 국제사회 그 핵 연료 추진 잠수함과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구별이 잘 안 되는 용어의 혼란이 있어요. 그렇다면 북쪽도 핵무기 실험도 하고 핵을 가졌다고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한다는 북한발 이렇게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제사회를 좀 혼란시킬 수 있죠. 예. 중국이 그렇게 한 전략적 이유가 있고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부분을 보는데 북한은 좀 물타기 성격이 강해요. 예. 저는 좀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거죠. 걱정이 좀 되는 게 자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현장 지도하면서 보였던 잠수함이 8,000톤급입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지금 5,000톤급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잠수함을 이제 군사적 용도와 관련해서 톤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예. 이 미사일을 만약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려고 하면 미사일이 나갈 때 그만 나가는 힘만큼 추진력 반동력이 생겨요. 예. 이걸 받쳐줄 수 있는 크기의 잠수함이어야 된다. 미사일 때. 그렇게 봤을 때 3,000톤 이상이 되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용량의 잠수함으로 봅니다. 3,000톤급. 그래서 그래서 3,000톤, 5,000톤, 뭐 8,000톤인데 그럼 탑재 수량이 증가되고 전술적 운용 좀 달라지겠지만은 김정은이 우리가 5,000톤 하니까 또 8,700톤 이야기를 해서 좀 아까 길을 이야기했죠. 죽이려고 했다. 보고 전략. 보고 전략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보시는군요. 있어. 예. 그렇게 그런 건데 사실 조금 두려운 부분은 우리는 핵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을 이야기하는데 예. 김정은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연료 부분이 아니고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는 이 은밀 기동하고 8,700 장기하면 사실 대한민국을 위협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우방 국가들, 예.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힘, 이것을 지원 전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전력, 이 지원 전력을 보내는데 국가가 의사결정할 때 북한의 그 장거리 잠수함이 와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원하면 우리의 아주 인구 밀집이 큰 도시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부담을 주면은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돕는데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 전력을 방해할 수 있는 지원 전력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그렇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해 있으니까. 예, 북한의 김정은의 이 개발 방식을 우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가가 지금 예. 추진한 것은 핵 연료로 그렇죠. 운용되는 잠수함을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얘기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핵연료, 잠- 소형 예. 핵연료를 그 연료 플러스 예. 핵무기를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탑재하고 거기에 또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정원 전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8년 정도에는 전력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와서 조금 제가 정밀하게 들러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조금 잠수함을 8,700톤 예.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특별한 기술을 받아서 몰라도 지금까지 북친이 잠수함 갖고 있는데 되게 상업급 연어급이라서 예. 아주 소형 갖고 있어요. 200톤, 300톤 갖고 있었는데 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조금 그 기술 수준을 우리가 북한 주장만 받아서 보도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실제로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봐야 정보 된다. 판단해봐야 될 네.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2028년 진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신중할 북한이 보도한다 해서 이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보도를 냉정한 검토 없이 이 첩보와 정보 차이는 뭐냐면 첩보를 받았으면 이 방송에 나오면 이것을 우리 유의미한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아직 생략된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 여론을 계속 다지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은 국가 슬로건이 보통 국가, 예. 보통 국가 의미를 아시죠? 보통 국가는 건 반대말이 뭡니까? 장애 국가거든요.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국가. 그 장애가 뭐냐? 예.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투사 사용하는데 하지 않겠다는 예. 그 헌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조금씩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한 안보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장애가 있는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간 것이 일본 지도자들의 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하고 아베의 수제자라는 이 다카이치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가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하나의 67년 사또 그 당시 총리 되신 수상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고 또 생산하지 않겠고 반입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 또 이 헌법 정신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또 일본 의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할수 세대에 있다. 자기 총리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다. 완전한 법을 정상 바꿔서 국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야, 그런 안보 선문서. 예. 국가 의지랄까 지도자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을 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거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도 당장이라도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미국의 또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미국의 어떤
허열할까요? 뭐 예. 미국의 어떤 승인 예.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고 또 자국 내 여론이 반전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핵무기를 2대 맞았던 국가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뜻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 걸로 보이고 예.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보적 제한이 있는 국가에서 제한이 없는 정상국가로 가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가 뭐 보고서 내용 중에 중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기 이상 배치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게 타이완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인가요? 트럼프가 지금 군사력을 지금 황금 함대를 만들고 새로운 군사력을 만드는데 위협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외부 위협이 없는데 새로운 군사를 만든다면 의회라든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트럼프의 새로운 국방력 건설, 국방 태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국내 여론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동맹 국가들에게 중국이 실제로 이러한 군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도 되는데 예.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트럼프가 계속 중국 때리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도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대한 계속, 위협을 예, 이때까지 대응해야 된다. 위협 평가보다 더 위협이 크다는 것을 예. 알리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트럼프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 보고서 비밀들을 갖고 한 얘기여서 저희들이 맞다 이야기하는 온당치 않고 예. 트럼프가 고급 정보를 갖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제시한 크리스마스 전 종전 협상 타결은 물 건너 갔습니다. 해를 넘길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대를 향한 공세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합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로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4살 어린이 등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이 진격에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인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습니다. 시베르스크는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요충지입니다. 러시아의 화력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엔 러시아 남부의 군수시설인 석유화학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미국에서 회담을 마친 대표단의 복귀 사실을 알리며 후속 협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에도 러시아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 최근 종전 시한으로 제시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양측 간 공세도 거세지면서 전쟁이 또 한 번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이 보도는 24일이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넘겼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자, 그럼 양측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리포트를 보면 좀 주목되는 부분이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시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거기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참모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 소식들 종합해 보면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전선에서. 예.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어디까지 늘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돈바스 지역이 한 80% 정도 점령하고 있는데 예. 그 러시아의 목표는 100% 점령이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미국을 중재자로 해서 유럽을 중재자로 해서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서 뭐 평화 협상이 필요 없는 그러한 승리를 목표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상황은 그렇고 협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 뉴스는 20개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지난번은 플로리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합의한 거잖아요. 상의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으로 돌아가서 20개의 수정안을 공개했어요. 러시아는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식 집단 안보 이걸 보장을 했네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미국이 한다 안 한다 말은 있었지만 이 수정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가 빠진 가운데 예. 뭐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게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해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이 반응이 많이 됐겠죠. 예. 우크라이나는 사실 돈바스 영토에 대한 문제보다도 미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줄기차게 요구했겠죠. 나토식의 안전. 예. 그런 부분에 우크라이나 입장을 미국이 들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도 80만 명, 처음에 60만 명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러시아가 요청했는데 지금 80만 명 유지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합의한 거고요. 러시아 재침공의 금지도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것도 지금 그 안에 수정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유럽연합 가입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토는 가입 못하게 하고 EU엔 가입하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또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시켜 준 거죠. 미국이 협상단이 예. 젤렌스키 협상단에게 이 20개 항은 거의 우크라이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이 하나 작동하려면은 예.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공을 다시 러시아하고 예. 우크라이나 이걸 줘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느긋하게 뭐라고 합니까? 갖고 오면은 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또 손댈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일단 상비군을 한 80만으로 하고 특히 나토식 안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줄 것 같고 EU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인테그레이션 통합 수준은 아니라도 그렇게 경제협력 기구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재밌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사실상 지금 2인자죠. 2008년부터 12년까지 대통령 안보 이사의 부의장을 맡고는 메데프가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 유럽의 공격적인 동방 정책이 종전을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EU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EU에도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는 예. 나토도 가입 못하게 하고 EU도 안 된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러시아 땅이니까 예. 친러시아 체제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푸틴의 목적과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일단 젤렌스키 정부를 전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예. 그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 체제로 있도록 하는 거고 예. 러시아의 중요 지역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의 땅으로 병합하는 건데 지금 두 개의 인신 공격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놔두고 젤렌스키가 기도하는데 예. 푸틴이 죽기를 바란다. 소멸됐으면 좋겠다. 푸틴이 죽기를 바란다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참 너무 야만적인 기도다. 그리고 평화 협상의 당사자들 베네데프랑 젤렌스키한테는 계속 정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 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평화 협상이 미국 중재로 진행되지만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이 친서방이 아닌 예. 친러시아 국가로 심하게 말하면 옛날 위성국가 시절처럼 소련의 하나의 공화국처럼 그런 형태의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것 같은데 영토 문제도 지금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영토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군사적 힘으로 회복하겠다는 걸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예. 크림하고 크림반도하고 다 찾으려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선 지역을 기준으로 예. 돈바스 지역의 한 20%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배하는 선에서 협상에서 영토 문제를 협상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지금 영토도 합의가 안 되고 있죠. 합의 안 되고 있는데 영토 문제보다는 전쟁 예방, 그게 재침 예방에 좀 목점을 두고 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네츠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을 넘겨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자.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다가 비무장지대 또는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저걸 받겠습니까? 저 지역이 아마 정확하게 제가 어디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일부 통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달라하고 우크라이나 안 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체면도 살리고 러시아의 양보도 요구해서 비무장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굉장히 큰 돈바스 전체 지역이 한 20%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러시아가 안 받죠. 러시아는 특수임무 작전이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가 돈바스 전체 지역을 러시아의 땅으로 만들고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정부도 친러시아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안 받을 겁니다. 그 협상안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하셨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선거해라. 트럼프 대통령도 너 왜 선거하지 않니 그랬는데 이 종전 협상안이 타결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를 하라는 것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젤렌스키 그렇죠. 대통령 좀 젤렌스키에 대해서 좋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도 처음부터 안 좋아했잖아요. 예. 바이든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을 치른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항복에 가까운 종전 협상이 진행된다면 예. 젤렌스키가 위험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무조건 선거하면은 원하는 우크라이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예. 트럼프도 종전했으니 이제 계엄령 해제하고 전쟁 계엄령 해제하고 선거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죠. 사실 젤렌스키로서는 조금 선뜻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국민투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자, 하나만 더요. 자포리자 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재밌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운영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이 3분의 1씩 가져가서 운영하자 이렇게 또 협상을 내놨는데 이 자포리자 원전이 왜 중요합니까? 자포리아 원전은 사실상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지금 AI 산업에 관심 가질 때 예. 유럽 지역이 외국 지역이지만 전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우크라이나도 그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소요 때문에 필요한 거고 러시아도 그래서 이 하나의 전리품인데 예. 이 전리품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도 안 하고 그 전리품이 자꾸 하는 게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트럼프식이잖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권을 챙기겠다는 것은 조금 보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장성급 인사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인데요.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강력한 차량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 폭발로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Следствием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убий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версия, связанная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ступления украинскими спецслужбами. 러시아에서 군 장성이 폭사한 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앞선 두 사건에 대해 자국 보안 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군 비행장에 침투해 수호의 전투기 2대를 손상시켰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습 중인 러시아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최근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종전 합의 시한입니다. В їх характері на Різдво, бо так, ви знаєте, саме на наше Різдво, можливо, 23, 24, 25, на це треба звернути увагу. 지난 사흘간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개별 회담 결과는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후속 협상 준비에 착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이 뉴스가 23일 방송된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23, 24, 25일에 러시아가 공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포트에 실제로 공격을 했고, 자, 차량 폭탄 테러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비행장에 침투해서 전투기를 손상시켰다. 네. 영상 공개했죠. 그리고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전쟁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 전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심리전이고 하나의 인지전인데 예. 러시아의 어떤 고위 장성들도 너희들도 안전하지 않다.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예. 보여줘서 예.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결심 또 전쟁 추진 내부의 어떤 분열을 노리는 어떤 인지전 심리전을 보는데 지금 러시아가 증거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심은 가는데 예. 그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소행이라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발표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크라이나 능력이 돋보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보 능력과 어떻게 보면 저 전쟁 수행 능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 러시아의 중장이는 굉장히 높아요. 제가 러시아 대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가리예프라고 예. 2차 세계 저 아프간 전쟁 사령관 했던 정말 높습니다. 우리 상당 본인이 그 우리 해방 전후 때 소령이었다 그래요. 예. 소령이었는데 그 당시 대의였던 김일성이 이제 북한 들어가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레프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정도 넓이는 대의가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내가 직접 예, 가리에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가리에프 예. 대장한테 들었는데 예. 러시아의 중장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예. 이 중장이 시내에서 백주에 저 폭탄으로 사망 사건 러시아 군부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예. 주고 또 경호 경비도 강화될 것 같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 용산 특강 예.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KBS 라이프하고 전쟁 기념관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유석 서울대 교수님이 강연하신다면서요? 예, 그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좀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좀 예민해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대를 많이 가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예. 전부 의과대학을 많이 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AI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미래의 군사 능력도 군사과학 기술 발전과 공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이런 걸 엮어서 좀 발표를 강연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예. 전 공대 학장께서 예. 홍유석 교수께서 좀 고민하시다가 제가 듣고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AI 시대에 그 AI 시대에도 우리 인간이 공학도가 또 엔지니어들이 또 지도자 CEO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AI 시대 에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예. 특히 이게 오늘 밤 10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뭐 좋은 소식이 있었던데요. 대한민국 지식 경영 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건 뭐 제가 받긴 받았지만 제가 잘했으라기보다는 예. 우리 직원들이 뭐 지난 2년 동안 원래 열심히 해서 관람객이 2배로 늘었어요. 아, 전쟁 기념관에 관람객이 예. 2배로 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KBSN과도 콜라보를 하고 여러 언론 매체들과 콜라보를 해서 또 많이 전시 기법도 많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전시도 하니까 이런 큰 상을 우리 직원들 전체에게 예. 주는데 제가 대신해서 원래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지식경영대상도 받았고 또 영향 있는 CEO상 또 용산에 관람객이 느니까 용산구청에서 또 대상 용산 시민대상 또 받았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문화행정한다 해서 선제적 능동적
행정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대상이라고. 그 전쟁기념관이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어떤 물건들, 유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쟁기념관을 많이 방문합니다. 외국에 있는 뭐 고위공무원이든 뭐 정부기관이든 전쟁기념관의 위상이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 박물 전쟁 기념관의 이제 기능이 크게 네 가지인데 예, 저 11개의 상설 전시가 뮤지엄 박물관적 기능을 하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어린이 미래 세대에 또 교육시키는 어린이 박물관을 하나 하는 게 있고 평생 교육 기능인데 그 교육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용산 특강이라든지 또 예. 나라를 지킨 포럼 이런 교육 기능이 있고 예. 공공 외교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 저 외교적 업무를 하는데 이 전쟁 기념관 여러 시설 중에서 딱 일부에 추모 시설이 있어요. 추모 6.25 시설. 6.25 예. 참전 국가들의 그 병사들의 참전해서 희생당한 병사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저 새겨져 있고 예. 또 그분들의 꽃을 바칠 수 있는 헌화대가 있고 해서 특히 6.25 참전국 지도자들은 거기에 와서 추모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오시는군요. 예. 그런 것을 예. 우리 또 활용해서 그 공공 외교 기능을 하는데 또 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 위치 좋은데 대형 장비들부터 소형 장비까지 전쟁과 관련된 장비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핵무기가 나오지만은 그 일본의 핵을 투하했던 B-52도 실물로 그대로 전쟁 기념관에 있어요. 대형 장비들, 소형 장비들, 전쟁과 관련된 물건들이 그 전쟁 기념 안과 밖에 진열돼 있으니까 외국인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볼 수 없는 전쟁 장비들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마 3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년에? 예, 원래 360만 명을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고 외국의 기빈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옵니다. 105팀 정도. 국회의원, 국회 하원, 상원, 장차관, 뭐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전쟁 기념관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말씀 아직도 안 와보셨죠? 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오세요. 약속을 지켜야지 방송을.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약속 예. 지켜서 꼭 가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